네, 안녕하세요. 오특한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현대 경영 SUV 코드명 AX1에 대해 논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니, 약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에 나름 자세히 했으면서 뭐 더 할 말이 있어? 그때와 달라진 스파이샷에 기반한 예상도? 아니면 뭐 파워트레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우선 둘 다 맞는 말이겠지만 주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기존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위 카드를 누르면 들어가지고요. 코드명 AX1은 A 세그먼트의 A, X는 SUV를 상징하는 X이죠. 그리고 X는 사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사륜하면 SUV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에 이렇게 코드 네이밍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기존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앞서 스틱스와 레오니스라는 상표를 등록한 적이 있고요. 아마 레오니스라는 거창한 이름보다 인도 사람들 성향에 맞춘 스틱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첫째, AX1이 현토부와 짜고 쳐서 경차 인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저 또한 전 영상에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 한 줄로 저런 식으로 약간의 어그로를 끌긴 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과대해서 이랄까요?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가정법으로 인한 팩트로 인식될까봐 이러는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지금은 뇌피셜이 아닌 팩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과거 기아의 모닝 출시에 앞서 현토부, 아니 국토부가 기존 800cc에 대한 경차 규정을 1000cc로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모닝이 출시가 되었죠. 이 부분을 두고 역시 국토부가 현토부했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었어 라고 하고 말이죠. 자, 2003년 11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미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2008년부터 1000cc 자동차도 경차 혜택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경영 자동차의 기준을 2008년 1월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길이 및 너비를 각각 10cm씩 늘려서 전장 3.6m와 전폭 1.6m로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이미 모닝이 출시되기 5년 전에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더불어 이때 승객석과 짐칸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무쏘, 픽업 모델 등 화물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차는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까지 화물 자동차로 분류하기로 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무쏘 스포츠를 마지막 폐차 전까지 끝까지 끌고 다닌 분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도 있죠. 여튼 이미 1980년대 경차 재원의 논의가 한창일 때 현대차와 당시 전혀 다른 지붕인 기아차, 당시에 현대는 미쓰비시의 OEM 메이커, 기아는 마츠다의 OEM 메이커를 담당했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고요. 좀 약간의 여담으로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에 일본차와 일본 기술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나중에 채널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좀 더 있으면 제대로 정리해서 역사적 어떤 팩트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싶네요. 아직은 한 편 한 편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갈아넣고 있기에 양해 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현대와 기아가 경차 엔진 배기량을 1000cc로 하자고 80년대 중반부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유가 일본의 경자동차의 엔진 배기량이 당시에 550cc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산악 지형이 더 험하고 일명 꼬불꼬불길을 고바이라고 불리는 경사가 심한 도로를 다녀야 했기에 800cc 미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이미 당시 대우차가 티코를 먼저 출시를 해버립니다. 이에 정부가 승인을 해주면서 굳어지게 된 거죠. IMF 금융규제 사건 이후 중대형 세단 및 승합차를 팔고 경차 열풍이 불었던 그 시절의 점유율이 35%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금과 피를 갈아 넣어서 발빠르게 탈출을 했죠. 아까 말했던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올 시기에 경차 점유율이 4.3%로 현재 8.8에서 9%보다 반토막 난 수준이었던 거죠. 이에 경차 지원 법안이 1년 동안 계류되었는데 통과를 하게 되고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고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GM대우는 1000cc 엔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고 총 5년이나 유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팩트예요. 원래는 2006년에 개정된 법안이 시행이 되는 건데 2년이나 뒤로 간 게 현대 기아의 출시를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엔진이 없다고 해서 반대한 GM대우 측, 현재 한국 GM 측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 GM은 혈세 먹튀 사건도 있던 터라 더 괘씸하죠. 엔진 개발을 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계열사 중에서 개량형 엔진으로 다운사이징해서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멈춰! 이것부터 시전을 한 게 잘 된 걸까요? 절대 현대 기아차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최근 스타리아의 어이없는 창문 깨짐 현상, 그래서 출고 지연이 한 달 이상 되어버린 것 또한 일종의 결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그로성 얘기가 진짜 베개로 박혀버릴까봐 이 부분에서는 바로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팩트고 2014년에 경차 법안 2차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개정이 되었다면 이탈리아 피아트, 월드 베스트셀링카, 친케친토와 르노 트윙고, 그리고 폭스바겐 업 등 다양한 수입 경차가 생겨났을 것이고 AX1이 벤치마킹했던 바로 그 차, 스즈키의 이그니스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고요. 이런 경영 SUV 시장 열풍 및 갈수록 대형화되는 풍토가 수그러들고 다양성에서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X1이나 소넷이 경영 SUV로 더 빨리 출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매우 아쉽죠. BMW i3 같은 경우 전기차 혜택 플러스 경차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렌터카로 굴려지다가 버려지는 일이 덜했겠죠. 이 부분은 날라갔고, 다음 둘째, 경차 혜택을 받으려고 200mm를 깎을 것이다. 네, 피처링은 현대 베뉴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저의 뇌피셜 생각을 밝힐게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제 생각은요, 알고리즘 때문에 우연치 않게 타 채널의 내용을 보게 되었고, 아무래도 기존 영상의 일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세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선 밝히긴 했지만 간단히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국내 생산을 하니까 200mm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였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명확한 이유를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200mm를 줄이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형의 문제, 범퍼를 어떻게 깎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 공장의 캐파, 즉 생산량 대비 얼만큼의 이윤이 남는 기업 가치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전 법률 개정을 하는 게 더 빠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좀 전에도 말한 기업의 가치 및 이윤 추구 때문이죠. 자,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이 AX1입니다. 생산량은 연 7만에서 10만 대 사이를 마크하고요. 만약 최대 맥시멈 10만 대로 친다면은 경차 전체 판매량의 80에서 85% 사이를 마크를 하게 되고요. 게다가 현재 국내 경차 소비는 더 떨어진 상태라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은 내수 경차가 하나의 문화로 아예 자리 잡아 버렸고요. 인구 대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현대가 잘하는 공간 뽑기를 시전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규정은 3995mm로 AX1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이미 베뉴가 증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 해당 채널에서 200mm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듯하죠. 베뉴가 4040mm인데 인도 규정에 맞게 45mm를 줄여서 시판을 했어요. 자, 이것만 봐도 200mm 대 45mm, 이것에 대한 논쟁은 잠깐 약간 뒤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도 규정에 맞게 국내에서 나온 차를 설사 출시를 하기 위해서 200mm를 성공적으로 추가 금액을 들여서 줄였어요. 얼만큼 판매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자,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고 중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큰 나라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베뉴의 성공으로 AX1을 출시하여 스즈키, 이그니스와 맞붙을 생각에 마케팅 비용이나 프로모션 비용 등 기존 경영 SUV의 강자를 밀어내거나 위협을 가하기 위한 자금 책정까지 했을 텐데, 국내에서 반응이 좋고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200mm라는 수치를 깎고 금형 변형까지 해서 이걸 출시를 한다? 우리는 이미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어이없는 사태를 한번 겪었고요. 그 이후 법 개정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현토부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 200mm 수치 깎고 다시 여러 테스트를 하는 수고보다 법 개정이 더 빠르고 쉬운 이유, 바로 이거예요. 2014년 개정을 할 뻔했다라고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다음, 45mm를 깎았으니 현대니까 200mm를 깎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좀 잘 모르고 현대 울산 공장 같이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45mm와 200mm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경영 SUV다 보니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줄일 곳이 전면부밖에 없어요. 뒷부분 해봤자, 후면부를 해봤자 진짜 한 30-40mm? 30mm? 네, 이 정도겠죠. 단순 플라스틱 범퍼 라인을 바꾸는 게 아닌 200mm면은 금형까지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짧은 오버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약 160mm까지 줄인다면은 네, 없습니다. 주간주행 등과 하단 헤드램프 그리고 방향지시 등 다 어디다 달 거야? 엔진은 안 들어가나요?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미 양산형 모델이 로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굳이 돈을 들인다? 게다가 경영 SUV니까 좁은 실내를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할 텐데 이 부분에서 현대가 최대한 실내 공간을 빼기 위하여 파워트레인 구조 역시 빡빡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베뉴의 45mm와 AX1의 200mm 차이는 단순히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국내 출시 여부와 사륜 및 전기차 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우선 국내 출시 여부는 당연히 현대차에서 미정이라고 밝힌 부분처럼 네, 미정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개정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전기차의 인프라만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및 지난 4월 레이가 그랜저 판매를 제칠 만큼 아직 경차의 부분 파생 모델에 대한 수요는 유효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에 출시 요소는 충분합니다. 다만 베뉴와의 공생 관계인데 일단 베뉴는 살아남았고 기아의 스토닉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넷을 베뉴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인도 전략형 모델로 수출이 확정이 되었고요.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수입 경영 모델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기에 현대와 기아가 여기서 손익계산보다는 이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답으로 더 다양한 모델을 선보여야 하는 마케팅을 펼치지 않을까, 그 새로운 시발점을 경영 SUV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륜의 여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급에서 굳이 사륜을 장착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일단 설계상은 충분히 사륜까지 고려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스즈키 이그니스 모델과 다른 일본 경영 SUV 모델들을 통하여 사륜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그에 따른 구조를 현대가 잘하는 국내 정서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출시를 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사륜은 장착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해외는 모르겠지만 국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2열의 센터 터널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그로 인해 약간의 공간감이라도 더 적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손해죠. 일본 같은 경우 아직 시골길이 정말 비포장인 곳도 다수 있고 좁은 도로와 비포장 및 경차에 맞는 판매량을 생각한다면은 네, 사륜이 장착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일본과 국내는 다른 실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차에 대한 문화와 인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다만 베뉴처럼 이륜 전용 트랙션을 조절하여 탈출할 수 있는 스노보드 옵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으로 전동화 모델의 유무인데 하이브리드를 놓을 공간은 일단 당연히 없을 듯 하고요. 전동화 모델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가장 국내 출시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고 라고 할 수가 있죠. 경차 혜택을 축소를 하고 전동화 모델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던가 인프라 확충의 예산으로 써야 하는데 이 모델 하나를 출시하자고 법을 개정했다가 또 현토부했네 라고 그럴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런 고충을 안고 있겠죠. 그렇다면 전동화 모델로 보조금 혜택을 주고 포지션을 르노 조회보다 더 싼 금액으로 위치한다면 충분히 많이 팔릴 수 있으면서도 법 개정도 안 하고 예산도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있고 일석삼조가 돼서 다들 윈윈 하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르노 조회 유럽 판매 1위라고 광고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찬밥 시대죠. 하지만 세컨카나 서울 및 수도권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출퇴근용 및 사회 초년생의 차 대안으로 르노 조회급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유류비 걱정은 덜고 경제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 SUV지만 혼자 강아지 키우면서 어디 다니기에는 딱 좋은 크기. 특히 레이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고픈 첫차 여성 오너분들에게 강한 어필이 될 수 있기에 AX1의 전동화 버전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적 생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기가 약간 길어졌어요. 최근 최대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올리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의 소식, 그리고 상세한 영상 칼럼, 그리고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아이오닉5의 실차 시승기까지 정말 혼자서 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밀려있는 게 많아요.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그리고 짧은 광고 시청 하나까지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며
일교차 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